프린트 풀어보겠습니다. 저번 주에 안 풀었죠, 프린트. 1번입니다. 환매특약 등기가 격려된 나대지. 우리가 이제 오늘도 법정지상권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법정지상권에서 첫 번째 요건이 뭐죠? 건물이 존재해야 되죠. 그럼 이거는 나대지니까 환매특약이 있을 당시에 뭐가 없었다는 얘기죠? 건물이 없었다는 얘기죠. 따라서 나대지 소유자 그 지상의 건물을 신축한 후 환매권이 행사되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설정할 수 없다. 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뭐 환매특약이든 뭐든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반드시 건물이 존재해야 됩니다. 2번 지상권 설정의 목적이 된 건물이 전부 멸실하면 지상권은 소멸한다. X. 지상권은 토지 사용권이므로 건물이 없어진다 그래서 지상권이 소멸되지는 않고요. 3번 저당권 설정자가 담보 가치의 하락을 막기 위해 저당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경우, 이런 걸 우리가 담보지상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냐면은 우리가 뭐 관행적으로 이제 거의 확립되어 있는데 나대지에다가 저당권 설정하고 은행을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건물을 못 짓게 하려고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담보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이런 말은 뭐죠? 건물을 못 짓게 하려고 이런 목적이에요. 따라서 요 지상권은 돈을 갚으면 당연히 소멸하게 됩니다.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오, 맞는 질문이고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4번 법정 지상권자는 그 지상권을 등기하여 지상권을 취득할 당시에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X입니다. 법정 지상권은 말 그대로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니까 등기하지 않아도 성립하고요. 등기하지 않아도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하는 것이 가능하죠. 5번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자가 지역권 행사를 위해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지역권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더라도 특이하게 없는 한 그 설치 비용을 부담할 필요는 없다. X입니다. 말 그대로 공동으로 사용했다면 비용은 공동으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6번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X. 지역권은 종된 권리, 부종성, 수반성이 있으므로 지역권만 따로 띄어서 양도할 수는 없죠. 7번 요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 설정자에게 위기하여 공작물의 설치나 수선 의무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인가요? X입니다. 왜냐하면 위기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승역지 소유자가 요역지 소유자에게 하는 거죠. 지금 주어가 요역지 소유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뭐죠? X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승역지 소유자가 요역지 소유자에게 위기하는 거고요. 따라서 주어가 잘못됐으니까 7번은 X입니다. 기출문제 지문이 좀 거지 같죠. 8번 지상권자는 인접한 토지의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 없다. X입니다. 자, 우리가 지역권에도 주의할 것이 뭐냐면 지역권은 내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이므로 그 토지로부터 편익을 받는 사람이라면 소유자든 전세권자든 임차권자든 지상권자든 다 무엇을 취득할 수 있죠? 지역권을 취득할 수가 있기 때문에 8번은 X가 되는 거죠. 9번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 갱신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X입니다. 법정 갱신되면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바뀌고요. 따라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 있고 유효리 경과하면 전세권이 소멸되는 거고요. 2년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10번 전 전세권자는 원 전세권이 소멸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 전세권의 목적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X입니다. 자, 왜 X냐면 전 전세권자가 전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누구의 건물이 날아가는 거냐면 전세권 설정자, 건물 소유자의 건물이 날아가는 거죠. 따라서 자기가 돈을 못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경매를 청구할 수 없고요. 원 전세권자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어야지만 경매를 청구할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원 전세권도 소멸됐는데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만 전 전세권자가 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10번은 X가 됩니다. 11번 건축자재를 매도한 자는 그 자재로 건축된 건물에 대해 자신의 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O 맞는 질문이죠. 일단 건축자재를 매도한 자죠. 다시 말하면 이거는 공사대금 채권이 아니라 매매대금 채권이고요. 매매대금 채권은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유치권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12번 유치권자가 유치물은 주택에 거주하여 이를 사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O 맞는 질문입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원래 목적대로 계속 사용 수익한다. 그러면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소멸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자, 오늘 진도는 429페이지입니다. 자, 429페이지 보시면 법정지상권에서 마지막 법정지상권이죠. 일단 요건은 건물이 존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건물이 존재한다면 무효가든 미등기든 따지지 않고요. 두 번째,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같았어야 됩니다. 이것이 일정한 사유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뭐가 발생하는 거죠?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저당권 실행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건물이 존재하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저당권 실행으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면 뭐가 발생하는 거죠? 법정지상권이 발생한다는 얘기고요. 한 가지만 조심하시면 돼요. 언제 건물이 있어야 되느냐? 저당권 설정 시죠. 언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아야 되느냐? 언제죠? 저당권 설정 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당권 설정 시 건물이 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다가 저당권 실행으로 달라지면 뭐가 발생하죠? 법정지상권이 발생합니다.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가장 일반적인 것은 이런 거죠.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도 갑의 것인데 이런 상태에서 토지에 뭐가 설정됐냐면 저당권이 설정됐고요. 저당권자가 돈을 못 받아서 토지를 경매해서 을이 경락을 받았고 갑이 여전히 건물 소유자라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뭐가 있었죠? 건물이 있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다가 뭐가 됐어요? 달라졌으니까 갑은 뭘 갖게 되죠? 법정지상권을 갖게 되고 건물은 뭐 당하지 않아요? 철거당하지 않아요. 근데 이 건물이요, 무효가 건물이에요. 미등기 건물이에요. 이랬을 때 갑에게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되나요? 안 되나요? 인정이 된다. 왜요? 건물이 있다면 무효가든 미등기든 따지지 않는다. 그죠? 첫 번째, 건물이 있으면 됩니다. 무효가든 미등기든 뭐 하잖아요? 따지지 않아요. 그죠? 뭐 법정지상권 우리가 계속 반복적입니다. 그죠? 자, 땅이 갑의 것이고요. 건물도 갑의 것이에요.
요런 상태에서 토지에만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어디에요? 토지에. 순서를 적을까요? 이렇게. 이러고 나서 갑이 건물만 팔았어요. 건물만 팔고 건물만 이전 등기해줘서 땅이 갑의 것이 건물이 을의 것이 됐어요. 이때 을에게 뭐 취득하는 거 없나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해야 되겠죠. 왜 또 모른 척 하세요. 매매할 당시 뭐가 있었어요? 건물이 있었고 건물과 토지 소재가 같았다가 뭐가 됐어요? 달라졌으니까 을에게 뭐가 발생합니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죠. 동의하시죠?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꾸 뭔가 어렵게 생각하고 뭔가 내가 모르는 게 뭔가 있을 거라고 막 의심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죠? 다시 말하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해요. 동의하시죠? 그죠? 여기까지 왔어요? 자, 이 상태에서 토지 저당권자가 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토지가 경매가 됐어요. 그래서 병이 경락을 받았네요. 이랬을 때 첫째, 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경매로 소멸이 돼요, 안 돼요? 소멸? 첫째, 경매가 되면 떠올라야죠.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된다. 두 번째, 용의권의 소멸 여부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한다. 소멸돼요, 안 돼요? 되겠죠. 왜요? 지금 순서를 적었잖아요. 토지 저당권이 먼저 설정됐고 지상권도 뭐라고요? 토지에 대한 권리잖아요. 얘가 늦잖아요. 그죠? 그죠?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늦으면 무조건 용의권은 소멸되는 거고 걔가 법정지상권이 소액 임차보증금이나 이런 건 뭐 하지 않아요? 따지지 않아요. 따라서 얘는 어떻게 해요? 무조건 소멸됩니다. 자, 동의하시죠? 그죠? 됐죠? 그죠? 어려운 거 없어요. 그죠? 항상 계속 반복이죠. 자, 얘는 뭐죠? 소멸돼요. 그러면 을에게 새롭게 요 저당권 실행에 의해서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돼요? 안 돼요? 얘가 가지고 있던 간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뭐가 됐어요? 소멸이 됐어요. 그러면 새롭게 을에게 법정지상권 인정이 돼요? 안 돼요? 자, 언제 건물이 있어야 됩니까? 저당권 설정 시. 언제 건물과 토지 소유자 같아야 됩니까? 언제 같아야 돼요? 저당권 설정 시. 저당권 설정할 때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어요. 따라서 요 을에게는 새롭게 뭐가 인정이 돼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요 건물은 결과적으로 뭐 되지 않아요? 철거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기존의 간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저당권보다 늦으니까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이 되겠지만 저당권 설정 당시 뭐가 있었어요? 건물이 있었고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기 때문에 새롭게 을에게 뭐가 생겨요? 법정지상권이 발생합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 시에 같으면 됩니다. 경매될 때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써있잖아요. 그죠? 언제 저당권 설정 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으면 된다.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넘겨보시면은 뭐 판례가 굉장히 뭐 많이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결국은 좌측에 나와 있는 판례는 뭔가 굉장히 복잡하지만 저당권 설정 당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건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나번해가지고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어떻게 해요? 같아야 된다. 언제 같아야 돼요?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뭐죠? 동일한 소유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다 한 겁니다. 넘겨보시면 다 토지와 건물이 어느 한쪽이나 또는 양자 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것.
라번 경매 결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것. 3번 성립 법정지상권이니까 뭐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성립하고요. 내용은 일반 지상권과 같습니다. 그래서 존속기간과 범위 반복적이고 나번 지로는 법원이 뭐 할 수 있죠? 법원이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판례를 두 가지를 또 설명드릴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이유도 설명하고 논리도 설명드리지만 이 판례들은 뭐 하시는 거냐면 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외울지 것까지 말씀드릴 거니 그냥 들어보세요. 자, 땅이 갑의 것이고요. 건물이 갑의 것인데 요 건물이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에요. 요런 상태에서 땅도 팔고 건물도 다 팔았어요. 근데 문제는 요 건물이 미등기 건물이다 보니까 뭘 못 해줬어요? 등기를 못 해줬어요. 그래서 을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을이 땅까지 샀지만 등기를 못해서 을에게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어요. 아직도 누구 것인 거죠? 갑의 것인 거죠. 요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되느냐 요 문제인데 일단 요건은 모두 다 갖췄습니다. 매매할 당시에 건물이 있었고 매매할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는데 달라졌으니까 요건은 모두 갖췄지만 이때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 형식상의 소유자인 갑에게 법정지상권을 인정해 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건물이 철거 안 당한다는 거거든요. 누가 때려 부수고 싶어도요. 토지 소유자가 때려 부수고 싶어서. 이때는 을이 때려 부수고 싶으면 때려 부셔야죠. 동의하시나요? 을이 뭐까지 샀다고요? 을이 뭐까지 샀다고요? 건물까지. 다시 말하면 을은 건물까지 다 산 사람입니다. 따라서 을이 때려 부수고 싶으면 뭐 해야 돼요? 때려 부셔야 되는 거고 요 갑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뭐 해줄 이유는 없어요? 인정해 줄 이유는 없어요. 요때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동의하시죠? 자, 근데 요거는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지금 현재는 땅이 을 거고 건물은 을이 샀지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서 갑의 소유인 거죠. 근데 왜 갑이 건물의 소유권을 갖지 못했어요? 미등기 건물이어서. 근데 갑이 을이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까 건물은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토지에다만 저당권을 설정해서 대출을 받았는데요. 을이 돈을 못 갚자 토지에 대해서 경매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병이 경락을 받았을 때 요 을이나 갑에게 법정지상권 인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왜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나요? 건물이 있었나요? 있잖아요. 여기 써있잖아. 글자 있잖아. 왜 이렇게 경직됐어요? 경직된 거 하나도 없어.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나요? 있었죠.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같나요? 다르죠. 그러니까 다르니까 뭐가 발생하잖아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따져보시면 되지. 왜 이렇게 자꾸 경직되어 계세요? 다시 말하면 이 건물은 뭐가 돼야 돼요? 철거가 돼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거는 외우자고요. 제가 폭폭해. 이렇게 외우자고요. 토지와 건물이 함께 매매된 경우 이렇게 외우자고요. 매매된 경우에는 이유는 다르지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건물이 뭐가 돼요? 철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지와 건물이 함께 매매된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도 뭐 하잖아요? 발생하지 않는다. 자, 외울 거예요. 그죠? 나중에 물어보시고 만약에 또 못 잊어버렸으면 또 제가 짜증낼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요. 뭐가요? 함께 매매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문제 푸실 때 토지와 건물이 함께 매매됐다는 말이 나오면 중간 과정이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결론은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가 결론이에요. 토지와 건물이 함께 매매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뭐하지 않습니까?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외울 겁니다. 자, 이런 겁니다. 땅이 갑의 것이고요. 건물이 갑의 것이에요. 원래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저당권 설정 당시 하나만 더 해볼까요? 또 연습 여기서 하나 더 해볼게요. 자, 땅이 갑의 것이고요. 건물이 갑의 것이에요. 요런 상태에서 토지에 뭐가 됐냐면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갑이 건물을 뭐 했냐면 철거했어요. 철거해서 건물이 없고 나대진 상태에서 저당권자가 경매를 했을 때 토지를 을이 경락을 받았어요. 이랬을 때 요 갑에게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돼요? 안 돼요? 자, 언제 건물이 있어야 됩니까? 언제 건물이 있어야 돼요? 저당권 설정 시. 저당권 설정할 때 건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 건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요? 저당권 설정 시 건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경매가 됐을 때 건물 없더라도 요 갑은 뭘 가져요? 법정지상권을 갖고요. 따라서 갑은 건물을 새로 뭐 할 수 있어요? 신축할 수 있어요. 이거 안 하려고 했더니 다시 한번요. 언제 건물이 있어야 됩니까? 저당권 설정 시 건물이 있으면 됩니다. 나중에 철거가 되든 무너지든 그런 건 뭐 하지 않아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 이걸 존재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요. 지금 건물에도 토지에도 다 뭐가 설정됐냐면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다시 말하면 공동저당이 설정된 거죠. 그리고 나서 갑이 건물을 철거했어요. 철거하고 새롭게 뭐 했냐면 신축을 해서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도 갑의 것인데 건물이 그때 그 건물이 아니죠. 그래서 이 건물을 A 건물이라고 하고 이 건물을 B 건물이라고 할게요.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요 저당권자의 건물에 관한 저당권이 없어져요. 왜요? 건물이 철거되고 건물이 뭐죠? 없어졌으니까요. 동의하시죠? 그럼 이 사람은 뭐 밖에 없어요? 토지 저당권 밖에 없죠? 따라서 토지만 경매하게 된 거죠. 요랬을 때 갑에게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되느냐? 요 문제인데 이때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자, 왜냐하면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긴 같았어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이 경우에도 요 갑에게 법정지상권을 인정해버리면 저당권자가 완전 맛이 가요. 왜냐하면 건물이 철거되는 순간 건물이 건물 저당권이 없어졌고 또 만약에 이 건물에 대해서 갑에게 법정지상권을 인정해 준다면 토지 저당권도 아무 의미 없는 권리로 바뀌어버리죠. 동의하시죠? 그죠? 따라서 이 토지 저당권자가 엄청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 판례가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요거는 외우자고요. 별로 표정을 안 밝으시니까. 자, 이렇게 옵니다. 토지와 건물의 공동 저당이 설정됐고요.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뭐하지 않죠?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으면 되기 때문에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되더라도 뭐가 발생해요? 법정지상권이 원래는 발생하는 거예요. 다만 토지와 건물에 뭐가요? 공동저당이 설정되고 나서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경우에는 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판례로서 요 두 가지를 외울 거예요. 두 가지. 자, 이거는 외울 겁니다. 그죠? 첫째, 토지와 건물이 함께 매매됐다. 이러면 뭐가요?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는다.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이 설정되고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되더라도 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요 두 개 판례는 뭐죠? 외울 거고 나머지 것 판례들은 뭐죠? 외우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열심히 떠들었던 요 가지고 뭐죠? 논리를 쫓아가면 되는 겁니다. 끝입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우측에 대표 예제 풀어볼게요. 다음 중 갑이 건물의 철거를 거절할 수 없는 경우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건물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이 발생한다면 건물의 철거를 거절할 수 있겠죠. 그럼 결국은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를 찾으란 얘기예요. 1번 갑 소유 토지 위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갑이 건물을 축조했어요. 자,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 있어야 됩니까? 저당권 설정 시. 건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따라서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1번이 답이에요. 솔직히 우리가 요거 중간이 좀 어렵잖아요. 이거 외우면 되는 거예요. 두 가지는. 외우면 되고 중간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요게 전부입니다. 답은 뭐죠? 1번이고. 2번 을 소유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중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된 저당권입니다.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나요? 있었죠. 건물과 토지 소유가 같았나요? 같았죠. 그잖아요. 을 소유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잖아요. 따라서 이때는 뭐가 발생합니까?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니까 갑이 건물을 경락받고 경락대금을 완납한 경우에 건물 뭐 당하지 않습니까? 철거당하지 않습니다. 3번 갑 소유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중 건물의 전세권이 설정된 후, 그러면 전세권이 설정된 당시에 건물이 있었고 건물과 토지 소유가 어떻게 같았으니까 뭐가 발생하죠? 법정지상권이 발생합니다. 4번 갑 소유 토지와 그 지상 건물입니다. 건물이 있었고 건물과 토지 소유가 같았죠. 을이 토지를 매수했어요. 매매로 달라졌으니까 이때는 뭐가 발생하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합니다. 5번 을 소유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중 건물이 있었고 건물과 토지가 같았죠. 그죠? 그럼 계속 반복이잖아요. 그죠? 을 소유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란 말은 건물이 있었고 건물과 토지 소유가 어떻게 해요? 같았는데 갑이 건물을 매수하고 이전 등기를 했다는 말은 매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뭐가 된 거예요? 달라진 거니까 뭐가 발생합니까? 법정지상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니까 건물 뭐 당하지 않습니까? 철거당하지 않습니다. 뭐 별거 어려운 거 없습니다. 계속 같은 거예요. 건물이 존재하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다가 뭐 하면요? 달라지면 뭐가 발생합니까? 법정지상권이 발생하고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제 교재 판례들이 나오잖아요. 제가 아직 설명드렸죠?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본을 잊어버리고 그냥 그지같이 별 의미도 없는 판례들을 막 동글뱅이 치고 막 따지고 그러고 있다고요. 그러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본이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본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법정지상권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에 2번 같은 경우는 뭐예요?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 3번이 뭐예요? 전세권 설정은 뭐죠? 법정지상권. 4번과 5번이 뭐예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기 때문에 모든 법정지상권 얘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좀 정확하게 좀 생각하시기 바라고 논리는 뭐예요?
건물이 존재하고 건물과 토지 소재가 같았다가 뭐하면요? 달라지면 뭐가 발생해요? 법정 지상권이 발생한다. 이거고 판례라고 해서 여러분 따로 기억해야 될 것은 뭐죠? 요 두 가지는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 외우셔야 돼.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3번 저당 토지 위에 뭐가 나오죠? 일괄 경매 청구권이 나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또 나대지입니다. 나대진 상태에서 을 앞에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자, 1번이 이거 순서예요, 순서. 이제 순서입니다. 그죠? 순서. 그리고 나서 갑이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근데 갑이 돈을 안 갚자 을 토지 저당권자가 토지를 경매했어요. 병이 경락을 받았을 때 갑에게 법정 지상권이 발생해요? 안 해요?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 왜요? 저당권 설정 당시 뭐가 없었어요? 건물이 없었으니까. 이게 뭐라고요? 순서. 그죠? 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뭐가요? 건물이 신축됐죠. 그죠? 따라서 이 건물은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뭐가 돼야 돼요? 철거되어야 합니다. 꼭 그래야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왜 이게 문제냐면 이러면 채권자도 저당권자도 큰 피해를 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을이 받아야 될 돈이 1억 원이고요. 토지 경매 예상가가 1억, 건물의 경매 예상가가 1억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토지만 경매가 되면 원래 예상가인 1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받아요? 전혀 못 받죠. 이거 건물 때려 부셔야 된다면 여러분 같으면 경락 받겠어요? 건물 때려 부시는 게 쉽나요? 가가지고 자 건물 좀 때려 부셔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학기 때려 부시면 이거 전혀 안 그렇습니다. 이거 굉장히 골치 아픈 땅이고요. 절대로 뭐예요? 1억이 안 나와요. 솔직히 1억이라 그래봐야 뭐 한 7천이나 나올까 말까 한 거죠.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얼마 받아야 돼요? 1억 받아야 되는데 얼마밖에 못 받아요? 7천밖에 못 받죠. 근데 문제는 갑도 큰 피해를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은 1억을 못 갚아서 경매가 되는데 얼마를 날리게 돼요? 2억을 날리게 되죠. 왜요? 토지는 경매돼서 날렸고 건물은 뭐가 돼서요? 철거돼서 날리겠죠. 그죠? 그러면 2억 날렸는데 얼마밖에 실제는 돈을 못 갚았어요? 7천만 원밖에 못 갚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이런 경우에 꼭 토지만 경매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싹 경매에 넣을 수 있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우측에 저당 토지 외 일괄 경매 청구권 또는 일괄 경매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만약에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경매에 넣게 되면 제값 다 받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토지에서 1억 나오고 건물에서 1억이 나올 텐데 토지 대금에서만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고요. 건물 대금에서는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없다는 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사람은 어차피 무슨 저당권이죠? 토지 저당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경매한 경우에도 경매할 수 있는데 이때는 뭐만요? 토지 대금에서만 우선 변제받고 건물 대금에서는 우선 변제받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무슨 저당권자예요? 토지 저당권자이기 때문에 아주 시험이 잘 나오는 부분이죠. 여기서 주의할 점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토지만 경매할지 아니면 일괄 경매할지 저당권자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일괄 경매하는 것이 유리하죠.
그죠? 그래도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일괄 경매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당권자의 뭐이기 때문에 권리이기 때문에. 두 번째 주의할 점은 일괄 경매가 인정이 되려면 반드시 저당권 설정자인 갑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정이라는 사람이 신축한 건물이고 정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라면 이때는 일괄 경매할 수가 없지만 정에서 갑으로 소유권이 양도가 됐다면 이전이 됐다면 그때는 일괄 경매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건물을 신축했는지는 고려하잖아요. 누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뭐하고 있으면 돼요? 소유하고 있으면 됩니다. 끝이에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의 취지 나와 있고 C번 요건해 가지고 저당권 설정 당시 뭐가 없어야 돼요? 건물이 없어야 된다. 주의하실 것은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뭐하고 있어야 돼요? 소유하고 있어야 되니까 밑에서 두 번째 줄, 맨 밑에 줄 토지 소유권자로부터 용익권을 취득하여 건물을 지은 경우에는 일괄 경매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넘겨보시면 용익권자가 신축한 건물입니다. 오타가 있네요. 소유권은 저당권 설정가가 취득한 경우에는 일괄 경매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억해 두시고 판례 같은 내용이고요. 효과 토지와 건물을 일괄 경매할 수 있지만 어디서만요? 토지 대금에서만 우선 변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측의 대표 예제입니다. 채무자 을은 자기 소유 나대지 위에 채권자 갑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등기까지 마쳤으나 채무 불이행으로 갑으로부터 강제 집행을 받기 이르렀다. 이 경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건데 일단 저당권 설정 당시에 뭐가 없었죠? 건물이 없었죠? 그죠? 나대지니까. 따라서 법정지상권은 발생하지 않고요. 뭐가 문제가 될 뿐이죠? 일괄 경매권이 문제될 뿐인데 1번 갑은 토지의 경매 대금만으로 충분히 변제를 받을 수 있더라도 그 지상 건물까지 일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옵니다. 2번 갑은 일괄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고 토지만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옵니다. 다시 말하면 저당권자가 뭐 할 수 있어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3번 일괄 경매의 경우에도 갑의 우선 변제권은 건물의 경매 대가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갑의 저당권은 뭐죠? 토지 저당권이니까 토지 저당권에서만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4번 을로부터 위 나대지의 소유권을 양도받거나 용익권을 설정받은 제3자 병이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갑의 일괄 경매권이 인정된다. X입니다. 반드시 누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죠? 저당권 설정자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답은 4번이죠. 5번 경매 결과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지의 경락인은 득단의 사증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에게 그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는 지문도 뭐죠? 맞는 지문입니다.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예요. 끝입니다. 그 다음에 제3취득자의 보호가 나오는데 일단 제3취득자는 뭐냐면 저당권이 설정되고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좀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제3취득자는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사람 우리가 제3취득자라고 하고요. 특징은 경매가 되면 권리를 박탈당하는 사람입니다. 따라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인정하고 있는데 첫째, 변제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채무자가 반대하더라도 제3취득자는 돈을 갚을 수가 있고요. 변제하고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주의하실 점은 두 가지입니다. 변제기가 도래해야 됩니다. 아직 돈 갚을 때가 안 됐다면 제3취득자는 변제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주의하실 점은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 저당권이라면 지연배상금은 1년분만 갚아주면 됩니다. 근저당권이라면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만 돈을 갚아주면 됩니다. 두 번째, 만약에 변제하지를 못했다면 경락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누구도요? 제3취득자도요. 변제하지도 못하고 경락도 받지 못했다면 그때는 필요비나 유익비에 대해서 제3취득자는 뭘 받을 수 있냐 하면 우선해서 상한을 받는 것이 뭐죠? 가능합니다. 요 세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요.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권리를 취득하게 된 사람들을 제3취득자라고 하고 제3취득자는 저당권이 실행이 되면 권리를 박탈당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보호합니다. 첫째, 변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반대하더라도요. 다만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고요. 어디 범위까지만요? 담보되는 범위까지만 갚으면 되고요. 돈을 못 갚아서 경매가 되면 제3취득자도 경락을 받을 수가 있고요. 경락도 못 받았다면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우선 상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끝입니다. 넘겨보시면 대표제가 나오죠.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한 제3자의 지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저당 부동산의 경매 절차에서 경매인이 될 수 없다. X. 경매인. 다시 말하면 경락을 받을 수가 있고요. 2번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저당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 X. 채무자가 반대하더라도 변제할 수 있고요. 3번 채권의 변제에 상관없이 저당 채무를 변제하여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X.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야 갚을 수가 있고요. 4번 저당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보증 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맞겠죠? 물론 이 사람은 남의 빚을 대신 갚은 사람이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구상할 수 있습니다. 5번 저당 부동산의 개량을 위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저당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그 비용에 우선 상한을 받을 수가 없다. X죠.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뭐 받을 수 있습니까? 우선 상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답은 뭐죠? 4번이죠. 참 책 잘 만들지 않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그 중간중간 계속해서 대표제를 넣어놓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나중에 문제집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교재에 있는 이 대표제제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문제겠죠? 여기 나와 있는 문제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80점, 90점 맞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제가 정형적인 문제를 골라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문제를 넣은 이유가 뭐예요? 내용 이해하시고 문제를 통해서 한번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정리하고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넣은 거니까요. 참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제가 민법을 공부할 때 가장 힘들어 하신 분들, 괜히 어렵다 그래, 그냥. 어렵다, 미치겠다, 환장하겠다. 그러면요, 이 두뇌가 경직이 돼요. 경직이 되고 무서워지고 내가 모르는 무언가 또 있겠지 해가지고 항상 뭐죠? 답을 이상한 걸 선택하고 그러시니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쉬워요. 그러니까 어려운 건 뭐예요? 어려서 어려운 게 아니라 낯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모르는 것들을 보기 때문에 낯선 것 뿐이지 그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우측에 보시면 4번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 침해 의의는 설명드릴 게 없고 구제 방법에서 1. 저당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이 되지만 저당권자는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 없다. 다시 말하면 저당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요.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 청구권만 인정이 되고 판례도 같은 취지입니다. 하단에 2번 이러한 침해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무엇을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넘겨보시면 채무자에 대한 특별 효과에서 담보물 보충 청구권 기한이익 상실이 나옵니다. 일단 좀 적어보면은 첫째, 저당권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침해가 있었고요. 담보가 부족하게 됐다면 저당권자는 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보충해달라고 요구하는 담보물 보충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침해가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채무자인 저당권 설정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 때문에 채권자인 저당권자는 지금 당장 돈을 갚아라 즉시 변제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이러한 침해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채권자인 저당권자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물권 청구권 안 적었어요. 주의하실 점은 담보물 보충을 청구하고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다는 이유로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없고요. 담보물 보충을 청구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담보가 부족했는데 이것이 만약에 보충이 된다면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굳이 못 기다릴 이유는 없는 거죠. 따라서 즉시 변제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담보가 뭐가 돼요? 보충이 된다면 채권자에게는 아무런 손해가 없으니까 무엇도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주의하실 것은 담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담보물 보충 청구권 행사하려면 저당권 설정자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고의과실이 필요합니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다는 이유로 즉시 변제를 청구하려면 채무자에게 뭐가 필요하죠? 고의나 과실이 필요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주면서 12월 31일까지 돈을 갚기로 했고 갑소유 A 부동산에다가 뭘 설정했냐면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병이 지나가다가 방화하는 바람에 건물이 불타서 올라당 없어졌어요. 이때 을은 갑에게 담보물 보충을 청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다. 왜냐하면 병이 방화했다는 말은 갑, 저당권 설정자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으니까. 을이 갑에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다는 이유로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다. 병이 방화했다는 말은 채무자에게 뭐가요?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으니까.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만약에 병이 방화한 것이 아니라 갑의 과실로 불타서 없어졌다면 저당권 설정자에게 고의과실이 있으니까 을은 갑에게 담보물 보충을 청구할 수도 있고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다는 이유로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청구해야 된다. 담보물 보충을 청구하고 나서는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없으니까 을의 입장에서는 담보가 부족하니까 보충을 청구하든지 아니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했다는 이유로 즉시 변제를 청구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행사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은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부종성 수반성이죠. 저당권은 종된 권리고 채권이 뭐죠? 주된 권리니까 채권이 양도가 되면 저당권도 쫓아가고요. 저당권만 따로 분리해서 뭐 할 수 없어요? 처분할 수는 없다. 이거고요. 넘겨보시면 특수 저당권이 나오는데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